박한용의 생활현대사.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과 함께하는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박한용 실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죽산 조봉암 선생과 그리고 진보당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늘 그렇듯 시간에 쫓겨서 저희가 다 다루진 못했고요. 네네. 네. 이 한국 현대사 너무 굵게 보면 아마 지난주에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을 얘기할 때 진보당을 다루기 전에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식민지 시기를 좀 먼저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이 죽산 조봉암의 경우에는 강화도 출생으로서 역시 3.1운동의 큰 계기가 되었죠. 3.1운동 때 바로 이 창갈하면서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일본 유학을 가죠. 유학이라고 해도 무슨 해서 주요 대학교 한자로 중앙대학교죠. 거기 있으면서 흑도회라는 단체에 가입합니다. 이건 조선인 사회주의 조직이에요. 흔히 말해서 아나키스트 또는 무정부주의라 하지만 이 흑도회에 참가했다가 일부는 또 사회주의로 가고 일부는 이제 아나키즘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신사상에 눈을 떴다.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했고 돌아와서는 이제 사회주의자로서 출발하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바로 이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그래서 22년, 23년 이런 시기에 1925년에 만들어졌던 조선공산당보다 이전에 공산당 조직이 있었어요. 그 초기 공산당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스크바에 있었던 그 당시 국제공산당과 연결이 되어 있던 핵심 멤버였다. 네. 그런 기반소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다시 망명을 가죠. 망명을 가서 러시아로 오가면서 그 다음에는 만주와 이제 상해 지역, 주로 그러니까 망명지에서 이제 이 조선공산당 조직을 이끌었던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주하고 그다음에 상해에서는 특히 한인 반제대 동맹, 그러니까 한국인 조선인들이겠죠. 그 당시로서는 반제대 동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32년에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하고 해서 투옥돼서 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6년입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 오랜 그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일제 감시 속에서 있었다는 것.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 일본 헌병대에 예비 검속되기도 했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함께 해주신 우리 조인환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은 그 연구를 많이 하셨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예.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해방 후에 조봉암 선생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죽산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그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방 후에 조봉암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항상 제가 대학 강의할 때나 시민 강좌할 때 해방 공간이 너무 복잡해요. 날짜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네. 잠깐 간단하게 해방 직후 45년도라고 하는 하반기가 큰 그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잠깐 먼저 설명해야 죽산에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희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지만 구체적으로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사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신 거죠. 네. 그래서 예. 아주 제가 단순화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단계 8.15 해방 직후의 단계. 물론 그때 여기 조 선생님 그때 실제 목격하셨던 상황이죠. 그때는 내가 해방될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그때 분위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 참 국민들이 바라던 해방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하나 얘기는 죽상께서 말이죠. 공산당을 조직을 할 때, 이제 거슬러 올라갈 때로. 일제 시기에.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을 목표로 조직한 것이지. 말하자면 공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공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당을 조직했느냐 하면은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제를 쳐 부수기 위해 독립운동해야 할 텐데 그 전체는 비조직적인 가지고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하자고 해서 공산당이라는 것을 조직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사정으로 소련이 말이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런데 지리적으로나 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때문에 조선공산당을 조직했다. 이렇게 해요. 소련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한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대적하고 있는 큰 나라들 중에서 맞습니다. 바로,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소련이고 예. 그리고 그 소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필요했고 예.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 현실적이죠, 그게. 그런데 풍선 노숙을 하고 빵쪽 얻어먹을 데가 없는데 그거 안 하면 얻어먹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실을 합니까? 초환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대. 그래서 그 공산당이라는 조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조직체를 가지고 항일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보다는 예. 그렇죠.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조직체가 필요하죠. 네. 예. 근데 죽상께서 이 말씀하신 거 보면 말이죠. 108명의 당원의 신상을 뒤에 알아봤대요. 108명을. 몇 년도 말씀하시죠? 공산당 조직하고 그 뒤지요. 일제강점기. 예. 예. 알아보니까 그 중에 80%가 양반들이었더래요. 80%가. 양반들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를 악다물고 운동을 했대요. 양반들이니까. 예?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고 그때 우리들에게는 공산주의보다는 독립운동이 더 큰 목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공짜도 사실은 모르거든. 공산당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선생님은 이제 죽산도 선생님 자신의 얘기도 좀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치자 여러분이. 그래도 해방을 목격했던 선생님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네. 그거 하면 학교에 가서 밤에 가서 학교 모여서 애국가를 불러요. 밤에요? 밤에. 교실에서. 그러니까 자나 깨나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 애국가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와 다르죠. 곡이 좀 다르죠. 예. 동해가 백두산이 이별의 곡 비슷하게 곡을 한 건데 상당히 목이 터지나 불렀어요. 그 기쁨이란 우리가 어릴 때지만은 더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잃어버렸던 애국가를 예. 다시 부르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실제
대동아 전쟁을 멀리서나마 오키나와하고 대마도를 폭격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뭐냐면 섬강을 봤지. 밤 되면 섬강을. 근데 우리가 디산에 이제 산에 그 부산에 사셨나요? 예? 그때 사시는 곳이 이 덕도라고 이제 부산 지금 강서구지요. 네네. 바다에 옛날에 섬이 하나 있었거든, 산이. 밤에 가면 거기 가서 이제 놉니다, 여름이니까. 거의 8.15 이제, 아주 앞으로 있죠. 근데 뭘 봤느냐 하면 이제 전쟁이 가장 격렬할 때 김해 비행장을 할주로를 만듭니다. 그 전부 경상도의 노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할주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근로보국대 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자 아까 돈 벌었고 일본 말로 빨간 연석기 날개 아래로 붙은 거 아침 저녁 없이 뜹니다. 아침 저녁 없이 뜨다. 그걸 보면 이제 교관이 보면 우리가 보면 교관이 뒤에 서서 뒤에 앉고 예비 그 요가랭이 이제 훈련병이 이제 앞에서 조종을 하는데. 역가련은 옛가련이라고 네, 합니다. 옛가련. 쉽게 말하는 수습 조종사예요.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데 가다가 보면 낮게 가다가 보면 뒤에 교관이 이래가지고 또 뭐 가르치고 이래 쌓아요. 보입니다. 뭐. 뚜껑이 그게 없으니까. 보일 정도로. 네, 뚜껑이 없어요. 근데 가다가 어떤 데 보면 확 꽂혀요 또. 논에고 어떠고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크게 부상은 안 입습니다. 그 나이가 10대 애들이에요. 예, 그럼. 청소년들이에요. 이런데 이제 굉장히 보면 밤낮 없이 그 경계경보가 울리거든. 사령이 쫙 울리면은 학교에서도 경계경보가 울리면은 제값하면 그 집으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뭘 선생님이 가르치느냐 하면 가다가 가장 높은 논두렁 밑에 엎드려서 배를 들고 길을 막고 엎드려라. 이렇게 딱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한 말이야. 공부는 하기 싫죠. 그 경계경보가 울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민방위 훈련이 더 좋은 거라 공부보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 산까지 내 집 동네 산까지 가는 데는 한 5, 600m. 그냥 가서 산에 나무가 있다며. 소나무 밑에서 이제 그 김해 공항 할주로 그 정경을 봅니다. 상황을 보는 거죠. 보면 전투기가 뜹니다. 보면. 전투기가 또 경계가 오면 또 전투기가 그 방공 뭡니까 경락고 안에 집어넣는 것도 보이고 활 보입니다. 그러면 8.15 광복을 앞두고는 해방을 앞두고는 그 비행기가 뜨고 지는 게 굉장히 좀 잦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투기가 와요. 네. 전투기가 와서 이제 뜨고 달고 하는데 펜대로 갔다 왔다 하는데 그 출격하는 소위 가미가제 출격하는 조종사는 딱 출격하기 전에 2일이가 3일 휴가를 줍니다. 휴가를 주면 조종사복 입고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 왔다 갔다 하고 쉬는 겁니다. 근데 소위 천황폐 어주를 이제 마치고 출격을 하는데 그 기간에 이틀이나 4일간 놀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데는 오다가 비행기가 대마동 어디 갔다가 오다가 내리꽂혀요. 내리꽂히면 말이지.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우리는 그게 어떤 공포감보다는 더 흥미롭게 본 겁니다. 그렇죠. 어릴 때니까. 일상이니까. 예. 그것도 우리는 그 학교에서 이제 태비 정산을 하게 되면은 풀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낙동강 시해강을 건너서 우차를 가지고 가서 그 비행장 안에는 풀이 있으니까 비가 와서 우리가 뭘 선물로 주느냐 하면 그 실십답에서 만든 호박이나 오이, 가지를 갖다가 선물로 했습니다. 그거다. 비행장에. 그 해군기지죠, 그게. 이거 이야기하려면 따로 한번 내가 겪은 8.15 또 내가 겪은 일제 말기에서 한번 선생님 따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는 밤 되면 섬광을 봅니다. 그걸 보러 올라갑니다. 와, 불이 저기 빛이. 그러면은 그 우리 켄트 24님께서 우리 어머니는 해방을 이틀 후에 아셨다라고 써주셨거든요. 8.15 그러니까 정확하게 8월 15일 날 일제가 항복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그때 바로 아셨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래. 그날이 이제 그때는 방학입니다. 네, 방학인데, 그렇죠. 여름방학 예, 중이죠. 제 어머니하고 논이 한 2km쯤 떨어져 있는데 논이 있는데 논에 김을 메고 왔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오니까 그 비행장 할주로 공사하는 노력자들이 노동자들이 타가고 통
텅텅 비었어요. 라디오가 그때 없으니까. 네네. 그래 보니까 해방이 됐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라디오를 좀 방송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라디오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오니까 우리 집 앞에 그걸 뭐 항고바이라 하나? 그 긴 집이 있거든요. 판자로 만들어가고 집 부러진 거. 거의 두 동이 있었는데 텅텅 비었어요. 아, 그 노동자들이 묵던 숙소 같은 곳이 텅텅 비었다. 그게 항고바인가 뭐 그래야 얘인데. 한바바인가 뭐 하여튼 네. 기억이 안 나요. 다 비었어요. 그래 보니까 해방이 되었다 이게요. 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알은 거죠. 하여튼 이걸 보고 누군가는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방을 꿈꾸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준비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여운이 형이죠. 몽양 여운이 형. 또 그분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해방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를 준비하던 그룹들부터 이제 이 45년도 하반기를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그참 좋은 예. 그래서 제 첫 번째 단계는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 단계예요. 그게 8월 15일부터 9월 달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해방되고 최초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일제 말기에 건국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건국동맹은 바로 여운형 선생이 만든 전국적인 지하 조직이죠. 여기에는 특이한 게 조선공산당 계열, 좌익부터 민족주의자, 우파까지 좌우가 다 같이 있고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중간파인 여운형 선생이 했던 게 건국동맹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건국동맹의 이유는 일제는 패망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일제가 패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쉽게 무장 봉기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 총독부를 인수하기 위해서 건국동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란이나 무정부 상태를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 치안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예. 이 건국동맹이 해방이 되자마자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뭐냐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면 지역에도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치안대가 만들어지죠. 이제 청년들로 하여금. 그런데 이것이 이제 8월 말부터는 이제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갑니다. 그게 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그래서 9월 2일 날 조선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지방 조직들은 건국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 인민위원회가 꼭 좌익 조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역에서 친일파 아닌 사람은 다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8월 15일부터 9월 국면의 경우에는 바로 여운형 선생이 전면에 나서면서 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인민공화국 나오고 물론 여기에 점차 주도권은 박헌영 계열의 이제 조선공산당 비전향파들이 또 대중 조직이 많았잖아요. 그들은 노동자 농민 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합류하면서 이들이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공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박 실장 내가 그 앞에 한마디만 말씀. 네. 축산하고 여운형 관계를 축산이 이제 예비검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산 헌병사령부에 한 40명이 있었답니다. 기록에. 45년 1월 아니면 44년 겨울이죠. 예, 네, 그때 이제 그 예비검속이 돼가지고 해방되던 날인가 그 날짜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하루 전날인가 그 헌병대장이 오더니 참부 세수하고 면도를 하러 가더래요. 네. 참부. 그러니까 예비 검속이 됐다는 말은 범죄를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가둔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상범들을 미리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박씨가 부활시킵니다. 이래서 이제 한데 그 축산께서는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뭐 그 사형을 되게 되면은 세수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예감이 좀 이상하더래요. 근데 라지보이 헌병사령하고 여운형 선생 오더래요. 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한테 반갑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또 외환나 같이 헌병사령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악수만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박 실장 지금 말하자면 건국준비위원회 이거를 가지고 죽산을 만들어 간 가해가 죽산도 손을 잡는 겁니다. 이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훈강 되니까 해방돼 나가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인천에서 밤에 조직을 하고 했죠. 자, 축사는 이제 바로 요 국면이 첫 번째 국면이고 이제 축사는 바로 요 시기에 이제 축사는 뭐냐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또 이제 인민위원회 가진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하나 두시고 그 다음 단계는 미군이 주둔하면서죠.
네. 국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 속상한 게요. 분명히 건국 동맹을 거쳐서 건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이미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 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미국은 무조건 사랑한다고 공식으로 얘기 안 하면 혼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 사랑을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 운명을 점 찍었나요? 저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예. 태어나면 그렇게 돼버리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미국을 사랑하는 것을 선서하고 태어나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실장님. 전 안 그럴 겁니다. 네.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건준 인공 단계에서 친일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동네에서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대세였어요. 당연하죠. 다 숨죽이고 있었는데, 근데 미국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이 미군정이 뭐냐면 하지가 잘 모르잖아요. 예. 잘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코치를 받았어요. 조선총독부 엔도 정무총감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일본 즉 조선총독부로부터 미국이 받는 방식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건준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명백히 연합국이 아니었다는 이 핑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바로 인공을 부정하는 겁니다. 불법화. 그러니까 미군정이 직접 군정을 할 테니까 인공은 해체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한편으로 또 뭐냐면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 뭐냐면 브루스 커미스 책이나 이게 보면 엔도 정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구를 하고 함께 이 군정을 하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한국에서는 조선 총독부에 협력했던 유능한 관리들이 많다. 이들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두 번째로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 유학생들이라서 영어가 능통하다. 세 번째로 그들은 우리에게 충성했듯이 당신들에게도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친일파를 친일파로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 이런 속에서 미군정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치가 인공을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도망갔던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복귀를 내리죠. 예. 복귀를 내리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친일파가 부활이 됩니다. 왜? 미군정 권력기구에 도로 경찰, 친일 경찰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경찰로. 이렇게 해서 미군정청에는 사실 친일파들이 자리를 잡아요. 예. 이렇게 해서 미군정의 인공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공의 지방조직이 인민위원회잖아요. 이걸 해체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해체하지 않으니까 무력으로 해체하는 것이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수학에서 변곡점 할 때 첫 번째는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어진 변곡점. 두 번째는 미국이 들어오면서 인공 해체되는 변곡점. 근데 세 번째가 그의 연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승만이 좀 먼저 옵니다만은 이승만이 먼저 메가더 비행기 타고 오고 그다음에 임종 요인들이 개인 자격이지만 연말에 1차가 들어옵니다. 그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도 참 이게 그렇죠. 통탄할 일입니다. 예, 우리가 연합국에 이런 임정에 승인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수치죠. 예, 치욕적이죠. 치욕. 근데 문제는 이 황국을 한 것은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빵 터져버려요. 이게 바로 그해 12월달,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모 삼상회의라고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38도선 이남은 미국의 정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주둔이란 말이죠. 따라서 당연히 군사상에 군정 실시하는 경계지 뭐냐면 국가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군정을 없애고 이제 통일된 새로운 한국 국가를 만드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상회의가 열린 거죠. 예. 여기서 뭐냐면 나온 것이 뭐냐면 5개년 신탁 통찰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을 놓고서 크게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찬반탕 논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밀히 하면 이 찬반탕 논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핵심은 신탁 통치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통일된 민주 한국 정부를 수립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미 그 과정에서 신탁 통치하는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 정당 사회단체가 한국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뭐냐면 좌익은 처음에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왜 또 신탁 통치하느냐. 네.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 예. 모두 다 반대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은 일정한 과정이 지나면 통일된 한국 정부를 만든 그것이 보다 본질적이다 해서 좌익의 경우에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총체적 지지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우익은 뭐죠? 대중들에는 뭐가 먹기 좋아요? 찬탁 반탁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반탁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참 반탁 국민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중간에 왜 좌익 계열이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우익 쪽에서 이용하기에 너무 좋은 그렇죠.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내용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발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는 그전에는 친일이냐 항일이냐가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이 애국이냐 매국이냐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 회의가 되면서 참 반탁 얘기가 나오니까 찬탁이냐 반탁이냐 가지고 애국이냐 매국이냐 나오다 보니까 친일파들은 다 반탁에 붙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참 반탁에서 좌우가 나누어지고 반탁에 참여했던 친일파들이 마치 자기가 반탁운동하면서 애국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는 네. 이런 국면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 더는 아까 말했지만 이 신타 통치를 제안한 것은 러시아 소련이 아니고 이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래 20년을 제안했죠. 네. 그것을 스탈린은 필요가 없다고 했고 그러다가 계속 미국이 밀어붙이니까 그럼 더 shorter, 더 better.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박한영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주요 핵심이 찬탁이냐 반탁이냐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그렇죠. 지금 처음 사실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는 모스크바 3상 회의를 기억을 하면은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크게 부각되는 거는 신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 가지고 또다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끌고 가고 저희는 그거밖에 못 봤습니다. 요즘 또 그런 일 많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아들였다면 네. 6.25라는 비극은 발생 안 합니다. 첫째 그겁니다. 6.25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4개국 공동. 네,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 4개국이 어떻게 허용을 합니까? 스탈린 혼자 사인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난 그걸 지금도 난 어디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전비만 해도 1차 대전 때 맞먹는 150억 달러가 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전쟁 미명만 해도 20만입니다. 공화가 10만이죠. 사상자가 말이죠. 34만 명 아닙니까? 또 가옥이 전체 공공건물이 45%가 48% 파괴가 됐죠. 그런 거는 신탁 통치가 되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바로 6.25 때 20대였어요. 절대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반탁으로만 논쟁이 겉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이 내용을 고민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체를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의 감정에다가 진실은 관계없이 맞습니다. 화를 돋굴 수 있는 말이 더 먹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NLL 같은 문제도 그랬잖아요. 넘겼다더라. NLL 문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문제 자체는 사실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 당시 거들었던 게 동아일보잖아요. 예, 이른바 소련이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고. 그것도 미국에 오는 시골 신문과 하나 따가지고 그것도 구석택에 있는 신문 하나. 동아일보는 정말 민족신문이라는 말 자체를 못 쓰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제안한 게 이 동아일보가 김성수 신문 아니에요? 네. 이 김성수 계열 송진호 장도수가 만든 게 한국민주당 바로 한민당이죠. 네. 여기에 친일 세력이 제일 많았어요. 지주 자문가가 그 많고 간판에 친일파를 못 내세웠지만 실제로 따라서 이들이 부활하는 것이 돼요. 이들이 반탁을 들고 나오죠. 근데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그래서 모스크바 3상 회의 때는 백범기와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일단 반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백범, 친일파가 이상하게 반탁 진영을 가버리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게 바로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뭐냐? 아주 간단해. 복잡하지만 모스크바 3상 회의에 의한 신탁 통치를 할 것이냐?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제 정부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부 수립을 한 데서 하나로 모을 때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당 단체들이 참가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참가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실무회의를 뭐냐면 46년도부터 되는 게 미소공동위원회예요. 독수궁에서도 열리기도 했던 게.
그 다음 국면은 뭐냐.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통일된 한국 정부를 하느냐에서 좌우의 이해가 달라지죠. 입장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한편 미군정은 이제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고 조선공산당은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변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련의 대중투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가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어서 수립하는 분단 정부 수립으로 간다. 이렇게 크게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죽사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해보죠. 뭐. 예. 네네. 자.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인 큰 틀을 보는데 굉장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는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예. 인천에서 나와서 죽산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건 치안 유지에부터. 인천서 근데 뭐 했죠? 해방전. 네, 지금. 네. 그러니까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추록을 하셨고요. 네, 그날 저녁에. 네. 인천서 어떤 여관에서 조직을 해는 그 조직회를 지금 기억을 안 하는데. 네. 그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관에서 조직을 했죠. 치안유지회 조직. 예,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걸 해가지고 치안 유지를 소위 목적은 치안 유지입니다. 예, 그래가 죽산이 앞장섰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모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사실은 인천에서 제일 대부는 죽산 조봉암이 제일 큰 정치적 지도자죠. 그래서 건준 인천 지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잡해서 아까 45년 쭉 동안은 이제 건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건준. 예, 있었다가 46년도야 이제 가서는 바로 민주주의 민족주의 민주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민전이라고 합니다. 민전. 예. 예. 이게 40년 6월 달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는 어떤 국면이다? 이제는 모스크바 3장 회의 이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남북 합쳐서 정부를 만들 때 우파는 우파끼리 단체 만들겠죠. 통합단체. 좌파는 좌파끼리 통합단체 만들겠죠. 그런 국면에서 바로 범좌파 예? 그 대표기가 통합체, 연합체. 왜냐 당도 많고 조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통합한 그 일종의 협동체라고 할까, 연합체라고 할까. 이것이 민족주의 민주전선이에요. 예. 여기에서 인천지부 위원장을 하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다가 박헌영하고 사이가 틀어지죠. 예. 그 부분 좀 선생님. 바로 이 40년 5월 달에 이 죽산 조봉암이 그 당시 조선공산당이 재건됐잖아요. 네네. 8월 17일인가 재건됐. 네, 그 죽산은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극과 극은 피하는 쪽. 극과 극은. 그러니까 처음에요. 죽산이 공산당 활동을 할 때요. 박헌영이 죽산보다 후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느새 해방이 된 이후에는 박헌영이 그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이쪽에서 성장이 됐죠. 예. 여기서 성장이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선배로서는 죽산이 훨씬 선배입니다. 예. 선배지만 죽산은 주로 해망명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32년에 중국 공산당 당원을 겸하면서 있다가 7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기에 뭐냐면 화요파의 리더가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화요파 삼총사라 하던 박헌영, 김단야, 그다음에 임원근인데 임원근은 일찍 그 운동에서 탈락하고 그래서 김단야, 박헌영 이들이 계속적인 제국운동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네. 국내뿐만 상해에서도 하다가 네. 국내로 다시 들어왔죠. 이들이 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재건된 45년 8월에 된 조선공산당을 재건파라고 하는데 박헌영 계열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세력이 그때는 박헌영 밑으로 꾸려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1940년 전환 시기에 이들이 만든 조직 경성콩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화요파나 상해파나 관계없이 최후의 비전환 공산주의자들이 다 같이 결집했던 40년의 그 최대의 그 지하 조직이 조선 경성콩그룹입니다. 이 라인은 바로 박헌영, 이주화, 김상용, 해방 후에 그 활약한 이 사람들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미 조선 공산당은 박헌영 계열이 이제 지도를 하고 있었죠. 예, 그렇죠. 네. 그때 선생님 그때 인천에서 말입니다. 민전하다가 박헌영하고 어떻게 해서 사이가 틀어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잘 우리가 밝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주제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도 이제 신문에 그걸 발표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냥 동무협격하고 예, 예. 편지를 보낸 거긴데 그거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박헌영이하고 노선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어떤 확고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서로가 과거에 있을 때 박헌영이를 알고 박헌영이 죽산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당신께서 결심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편지를 네. 보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사실 그 당시로서는 아까도 민족전선, 민족전선. 제가 아까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네, 민전. 네. 있을 때 우파 같은 경우는 그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인데 줄여서 민주의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파의 총집결체는 민주의원, 그다음에 범좌파의 집결체는 민전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바로 민전의 경우에는 모스크바 삼성회를 당연히 지지하겠죠. 네. 그 미소공동위원회 를 계속 열어야 된다고 할 것이고 친일파 처단 토지개혁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아까 46년 5월 달에 어쨌든 외견적으로 볼 때는 죽사는 좌파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뜻밖에도 공개장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또 신문에 실려을 했어요. 맞습니다. 박헌영 그 당시에 박헌영에 대한 비판하는 것은 공개 비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좌파 내에서. 원래 조선공산당의 조직은 아주 전일적인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와서 그 문제가 퍼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또 얘기했지만 여기는 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미 군정의 공작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예.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규명되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규명되고 한 건 아닌데. 공식적 규명은 안 됐죠. 왜냐하면 이제 나 이제 그 CIA의 연행도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데 그 항상 죽산에게는 최흥조라는 그때 기자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최흥조. 예, 이일흥자에다 아침 조자한 거. 그래서 그 당시 신문기자한테 하여튼 죽산을 어디 가도 따라다녔어요. 꼼짝을 못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항상 그 이제 말하자면 박헌영이 쪽 아니가 싶어요. 최흥조라고 있습니다. 아주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네. 죽산께서는 헛돈 소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네. 이미 굉장히 커질 대로 커져버린 박헌영의 입장에서 사실 죽산의 등장은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고 엄청난 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상적으로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 그리고 자신에게는 좀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이제 아주 복합적일 수는 있겠어요. 네. 북한이나 소련 쪽에서도 죽사는 소위 한해 적대회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죽산 조방에 대한 이제 비판은 이제 하나는 이제 당내 어떤 권력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는 조선공산당의 노선에 대한 이견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박태균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미국 CIC 방첩대죠. 예, 공작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 작용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아까 미소공동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차 그러니까 1946년 6월 달에 6월 달이죠. 항상 중요한 사건은 6월 달에 일어나더라고요, 이 시기는. 네. 예. 1946년 6월 달에 조봉암이 미 군정 법령 제72호 8조 위반으로 인천 CIC에 휘감되지 않습니까? CIC 하면 요즘 말 기무사예요. 미국 합니다. 그러다가 풀려났어요. 이게. 풀려났는데 이게 뭐냐면 6월 22일 날 풀려났는데 그 다음날 전향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죠. 죽산이. 그러니까 미국 CIC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다음날 바로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 이 부분이 하룻밤 만에 사람이 전향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향 성명서를 또 미리 작성해서 분명히 가지고 다닐 리도 없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이 조선공산당에서도 축사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박형기는 물론이죠. 당연하죠. 예. 선배지만 이제 뭐냐면 7년 감옥에 있었다. 그 다음에 별로 한 거 없지 않느냐 했고. 근데 축사는 오히려 또 지역에서 인천리에서 바닥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조공 박헌영 그러면 중앙에서의 조직을 하는 데서 이 실제 대중들의 정서나 조직 운영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속에서 뭐냐면 조봉암에 대한 비판이 이제 당에서까지 나오게 되니까 바로 이제 그게 박헌영 동지에게란 것이 그죠? 예. 나온 것과 이어서 전향이 나왔게 되는 거죠. 근데 대체 뭐 여기는 우리가 뭐 그것까지 뭐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개적으로 박헌영 동지에게는 이 비판 공개 사안장이지만 사실 그게 신문 보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뜻밖의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커져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공산당과는 결별된 상태. 맞습니다. 완전 결별이 했죠. 예, 그럼 또 인천 지역의 상당수의 활동가들이 조선공산당에서 떨어져 나오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많았죠. 네. 자, 1946년 5월 존경하는 박헌영 동지에게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조선공산당과 결별을 선언을 했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죽사는 어떤 행보를 하게 되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면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45년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다면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 46년도 국면은 네. 자,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일된 한국 정부 수립이 가장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5년대는 처음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있고 인민공화국이 있었다가 이것이 9월 초 국면이면 미군이 들어오면서 인공 부정하고 인민회의 해체되는 과정 국면이 있었고 12월 달이 되면 모스크바 3상회의이 되고 그게 되면 46년도부터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면서 어쨌든 통일된 한국 정부 어떻게 수립할 거냐 그 논의를 실무회의가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좌익은 좌익이 더 많이 참가하고 싶죠. 왜? 정당 사회단체가 등록을 하면 그에 따라서 비례 요즘 좀 하게 된 티어죠. 티어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익은 좌익대로 단체 많이 만들고 우익은 우익대로 단체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좌익의 민전과 그다음에 우익의 민주원 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좌와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어쨌든 미국과 소련이 이 당시로서는 이때까지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가급적이면 통일된 한국 정부 만든다는 원칙을 준수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이게 와서 따로 놀지 않습니까? 네. 네, 따로 놀고 또 김구는 미국에 대해서 아주 뻣뻣하죠. 그다음에 남도당과 한민당 서로 만날 수 없죠. 양극단이니까 좌우가. 와. 이 속에서 뭐냐면 이제 1세기 남아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편은 좌익의 세력을 좀 꺾자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단을 배제해서 좀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 물론 여기에는 미국 자체의 이익이 제일 중요했지만 이 속에서 중간파들이 제일 깝깝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중간파를 또 우리가 스펙트럼은 이렇게 됩니다. 예, 오른쪽 보면 친일파가 있잖아요. 우익 쪽에 네. 친일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민당 같은 극우죠. 그다음에 이승만 같은 극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익 민족주의로서 백범이 있어요. 김구 선생이. 그다음에는 이 뭐냐면 안재홍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른쪽에서 이제 중간파가 안재홍부터 돼요. 근데 안재홍보다 좀 더 그 좌익과 손잡아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분이 김규식이에요. 그다음에 예원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중도 좌파입니다. 스펙트럼 네.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되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백남은 정도가 되겠죠. 백남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가게 되면 이제 남로당 이렇게 가겠죠. 예, 이제 또는 북로당 이렇게 갑니다.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바로 예원영 선생이 딱 그 정중앙에서 안재홍 오른쪽에 안재홍과 김규식 이런 사람들과 손잡고 좌우를 아울러야 되겠다. 왜 분열하지 마. 이게 해서 좌우 합작 이 됩니다. 바로 이 좌우 합작할 때 바로 이제 이 역시 죽사는 거긴 참가하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 1946년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수립을 하게 되고 위원장에 김규식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네. 김규식 분은 참 흥미로운 분인데 네. 일제시대 때도 계속 이분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약산 김원봉 아시죠? 의학당 네. 만든 분. 이분이 좌익 쪽하고 결합해서 일제 말기에 만든 정당이 민족혁명당인데 여기에 이분이 끝까지 참가합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그런 분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른바 중도파의 통일정부 수립운동 여기에 죽산을 한다. 이 부분에서 저는 아마 죽산의 나름대로의 칼라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도 아니고 예, 사회주의도 아닌
어떤 제3기를 모색하는 정치적 실천의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만든 조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러면 좌우합작운동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독립전선. 민주주의 독립전선이요. 네. 이번에는 자 아까는요 민주주의 민족전선 예. 민전 그러니까 예. 범좌파계 예. 예, 그 이제 단체고 독립이니까 독립국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민주주의 독립전선으로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바로 이 죽산조봉암 같은 경우가 이극로, 이동산, 배성룡 보면 훗날 보게 되면 사회민주주의 계열도 좀 있고 민족주의 계열도 좀 있고 그죠? 됐죠. 그다음 혁신계라고 나중에 부리던 사람 이런 분들이에요. 크게 봤으니까 중간파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딱 그건 극적은 아니거든요. 예. 중간파. 남로당은 아니죠. 중간자. 네. 그 사람들이 그래. 그냥 그것도 이게 어디가 말빨이 말하자면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쪽도 지우지만 저쪽에 반대하고 네. 이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중간자적 위치에서 아마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이 말 그대로 촛불 앞에 등불이고 어쨌든 네. 빠른 시일 내에 규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념 대결, 좌우 이념 대결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민족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뭉치신 거죠. 이념을 뛰어넘어서. 예. 그러니까 46년도 6, 7월 국면은 좌우합작운동이 고조되던 시기다. 네. 이런 시기에 죽사는 이제 조선공산당 결별했으니까 오히려 중간파. 그렇죠. 로서 합류하면서 분단을 막겠다. 아마 이 경험이 아마 그 진보당에서도 통일 문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네네. 근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만든 게 민주주의 독립 전선. 전선에 것은 여러 단체가 모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모였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몽양 요원영 선생이 암살당해요. 예.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예. 그게 암살되잖아요. 지금은 뭐 여기서 몽양 요원영 선생이 복권이 돼서도 지금도 계속 공격해요. 우파들은. 예. 몽양 요원 선생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죠. 목사였고 일제시대 때. 물론 사회주의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어떤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또 사회민주에 가깝고. 근데 이분이 암살됨으로써 좌우합작의 리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단체가 유지는 됐죠. 그 유지가 되다가 가장 고비가 뭐냐. 이젠 어찌됐건 그 이후에 뭐 잘 모르시지만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거 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소공동회의 결렬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어서 북한 단독 또 이제 정부 수립 이렇게 되죠.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1948년 50선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선생님 그때 투표하셨습니까? 그때는 막 투표가 안 됐을 거예요. 50선거에는. 선생님 한번 50선거에는 투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투표하셨냐고요? 그렇게. 미성년자. 내가 그때는 그렇군요. 비선거가 선거권이 없었죠. 나이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거권이 워낙 나이가 오래되셨다고 생각하다 권리가 보니까. 있었어요. 예. 아. 커트라인 밑이었죠. 선거권이 있었어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되건 이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서 이제 그다음에 재헌의회를 뽑잖아요. 그럼 재헌의회가 그다음에 뭡니까?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수립하는 거란 말이죠. 이 과정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분단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따라서 이때는 백범이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선거에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데 좌익만 반대한 게 아니죠. 선생님. 그때는 상당히 김무성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이때 이 남한 단독 정부를 찬성했던 주요한 세력은 이승만 세력.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고 기득권 세력이죠. 예, 그렇죠. 예. 한민당. 예. 예. 이쪽이 주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먼저 반대했던 세력은 좌익 플러스 그다음에 백범 김구 같은 정통 민족주의자죠. 맞습니다. 이들이 불참하는데 이때 참여하냐 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독립 전선 내에서도 그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좌우 합작 운동 시기에 결성된 민주주의 독립전선 소위 말해서 제3의 연합체. 근데 이 안에서 1948년 50선거를 두고 이제 또다시 분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논란을 보이다가 결국 와해가 됩니다. 네. 일대 이제 이국로 같은 경우는 이국로는 유명한 한글학자입니다. 사실 조선어학회 있잖아요. 조선어 사전. 네. 이국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윤재 선생하고 모두 그런 분들이 네. 이경로하고 지금 이국나라 이름이 너무 지워졌어요. 예, 예. 한글 그 조선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일부는 북으로 올라가는데 일부는 사상적으로 좌에서 올라간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해서 월북을 할 때 전부 다 흔히 말해서 빨갱이라서 다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분위기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산 김원봉만 하더라도 예. 그분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노덕술 일제 때 고문기 경찰 해방이 이놈한테 잡혀서 뺨을 맞으니까 세상에 의일단 단장하고 그죠? 그분이 처음 울었다잖아요. 태어나서. 네. 내가 일제 때도 안 그랬는데 해방된 조선에서 일본 친일파 경찰한테 뺨을 맞고 끌려가서 모독을 당하니까 그 나와서 분해해서 잠을 못 잤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요 우리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쩌면은 지금요 저희 이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속이 터져서 대한민국 내 나라고 내가 나고 자란 곳이지만 도저히 더 이상 이 꼴 보기 싫다 해서 이민 가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에게는 이 나라의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프고 통탄할 만한 일이어서 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요. 어쩔 수 없는 부분. 왜냐하면 이 나라가 예스가 노가 일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것이야 진짜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하니까 사람 미치죠. 네. 그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네네. 네. 그래서 한국 중도파의 비극은 함재 대안을 내놓더라도 실제 서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국노결 같은 분들은 올라가지만 죽산 남죠. 네. 남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될 때 바로 50선거에 참여해서 바로 전국회. 예, 무소속으로 나왔죠. 네, 무소속으로 나오죠. 네. 이때 뭐냐면 김구 같은 계열, 그다음에 국내파 민족주자의 대표라고 하시는 안재홍 선생 계열. 이런 분은 불참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선생도 불참하고. 그런데 이 죽사는 참가죠. 그래서 초대 장관까지 하지 않습니까? 농림부 장관 했지. 예, 예. 그래서 뭐냐면 50선거에 참여하고 이승만 정권 때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됐다. 조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사실 죽산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김구 선생님이나 안재홍 선생님과 다른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은 말이죠. 난 뭐 두고 얘기인데요. 지금 말이야 너무 양쪽을 갈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해 아우려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자. 말하자면 분단을 없애고. 그런 생각으로서 이루어진 걸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혹자들은 왜 참여를 했느냐. 네. 이승만 같은 나쁜 사람한테. 같이 거기서 우리느냐. 근데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승만 박사가 조봉암 선생을 돌인 카드가 있겠죠? 칭찬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50선거에 당선되었으니까 헌법 기초이윤도 됐죠. 그래 할 때 강연할 때 이승만도 와가 있고 단상에서 강연을 했대요. 죽산이. 강연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승만이 오더니 당신이 조보암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당신이 조보암이냐고. 나 참 오늘 너무 강연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하고 일 좀 같이 합시다. 요런 고마대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 뒤에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보암 선생도 이승만에 대해서는 인사에 말이죠. 인사에 말하자면 사람을 굉장히 잘 본다 얘기죠. 인사에 아주 하나의 특이한 게 있대요. 사람 기용하는데. 근데 이승만에도 조보암 선생을 보니까 사람이 괜찮단 말이에요. 저런 인물이면 우리가 국무위원 하나쯤은 해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데 서로 협조자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농림부장을 지는데 당신께서는 내가 농림은 농자도 모르는데 내가 사람 보사부 장관 하는 걸 이게 나왔는데 모르지만 그건 내가 과하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는 사실 사실에 대한 완전한 것을 해명하기 어렵지만 제가 여기서 그때 상당수의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중도파가 사실은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에 굉장히 지위가 높은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민족 자주연맹까지도 만들었었어요. 아까 민주주의 독립 전선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민족 자주연맹 그렇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단독 선거를 할 때 뭐냐면
결국 아까 우리 조 선생님 말씀대로 조봉암의 경우는 이승만 긴장할 카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료가 다 빠져버리니까 친일파하고 독재자가 말아먹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아직 이승만이 독재자인 건 드러나지 않아서 요즘 말하면 천박하게 말하면 말아먹는 거예요. 여기에 긴장이 필요하다고 봤고. 근데 제가 볼 때 이승만의 경우에도 뭔가가 진보의 아이콘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가 자 네.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에서 이승만 또 자기보다 다 친일파 놓고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 또 이게 자기가 또 극우로 불리고 있는데 인데서 이 전향한 공산주의나 어떤 간판 소속에 넣지 않았냐. 그리고 그 역할은 중요한 게 이제 농지개혁 문제로 가죠.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로 농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농지개혁. 농지개혁. 예. 이 문제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네. 처음 그거에 한 가지 얘기가 공출을 폐지하자겠거든. 네. 자, 선생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요. 이제 그 죽상께서 농림부 장관이 되면서 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시간상 요 얘기부터는 또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거물이다 보니까 정치 사건이 말도 한 번만에 안 되네. 또 실패합니다. 예. 자, 저희가요, 2주 동안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워낙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 상황과 참 비교해 볼 부분들이 많아서요.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한용의 생활 현대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 TV